자, 159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제 제가 뭐 많은 오페라 작품을 소개를 했지만 의외로 이 작품을 제가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아리아나 이런 거 소개할 때 그 주요 아리아로 소개를 했지만 오페라 전체를 이렇게 훑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그런 불경을 제가 저질렀더라고요. 유명한 오페라를. 자, 이 오페라는 이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오페라 작곡가가 만든 그런 오페라입니다. 궁금하시죠? 그리고 매년 전 세계 공연 순위에 항상 그 탑3에 있는 작품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공연 횟수가 많다는 그런 뜻은 물론 이제 재미도 있어야 되고 또 대중적으로 인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분의 작품은 또 굉장한 장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바그너의 아리아처럼 뭐 서너 시간씩 이렇게 공연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고 거의 그 흥행의 기본적인 그 시간 있죠. 요즘 영화들이 거의 이 시간 전으로 이제 그 영화 길이를 이렇게 산정을 하죠. 2시간 정도 안팎에. 예, 이분의 오페라도 거의 대부분 2시간 안팎의 그런 오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연 시간도 굉장히 적당합니다. 공연을 자주 하기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작품의 작품성이 우수하다는 얘기죠. 이 오페라는 이제 7, 80년대를 살아간 사람들. 제가 이제 1980년대 이제 대학을 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뭐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한 적은 없겠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이렇게 들었던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뭐 한 달에 걸쳐서 이렇게 들었던 그런 슬픈 이야기.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그게 뭐 그렇게 큰 위중한 병은 아니지만 이제 폐결핵 비슷한 그런 병들은 걸리면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고치기가 힘들었죠. 죽는 사람도 많았고. 지금 이 오페라의 이제 그 주인공도 아마 뭐 정확하게 그 대본에 병명은 안 나오지만 뭐 기침도 자주 하고 하는 거 보니까 폐결핵 비슷한 그런 병을 앓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얘기는 이제 푸치니의 라보엠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이 푸치니의 라보엠을 의외로 오페라 그 탑 10에 있는 오페라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소개를 안 한 작품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나머지 작품들은 제가 상세하게 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해설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타이틀이 오페라 다시 보기입니다. 워낙 유명한 오페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늦은 것 감이 아주 심각하게 있어요. 자, 이 소냐 연체바라고 이제 또 걸출한 현역 소프라노가 이제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사실 타이틀롤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 라보엠이라는 그 이게 이제 복수기 때문에 그 주인공 6명이 전부 다뭐 타이틀롤이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메트로폴탄의 2018년도 재작년에 그렇게 공연했던 작품입니다. 소냐 연체바와 이 마이클 파비아노가 이 라트라비아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커플로 지금 나오게 되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라보엠이라는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뭐 이 관사니까 빼고 보헤미라는 말은 이 영어로는 이제 보헤미안입니다. 보헤미안이 이게 뭐 우리 퀸의 노래 중에서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얘기가 있죠. 그 보헤미안이 이 15세기경에 이제 그 체코의 그 보헤미아 지방이라고 그 체코 전체에서 이제 그 서쪽에 해당되는 체코 전체 그 국토에서 한 서쪽으로 한 반 정도가 옛날에 이제 보헤미아 지방이라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쪽에 이제 그 유랑민족인 집시가 많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15세기경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집시를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이 라보엠에 뭐 나오는 그런 출연자들이 그럼 집시냐? 그건 아니고 지금 이 19세기 후반부터는 이 보헤미안이라는 뜻이 이제 집시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사회의 관습에 구애되지 않는 이제 방랑자나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예술가, 문학가, 뭐 배우, 지식인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사구시하지 않고 신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자유로운 영혼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그런 뭐 예술가들이 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리주의와 뭐 이 속물적인 그러니까 뭐 실속만 차리고 이런 속물 근성이 있는 말들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필리스탄이라고 한다는데 이거에 이제 대비되는 말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 보헤미안이란 뜻은 자, 이 그 오페라에서의 이 보헤미안이란 뜻은 집시라는 뭐 그런 이제 이중적인 의미 외에
가진 것은 없으나 자유롭게 삶을 추구하는 젊은 영혼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주인공들도 가진 것은 없으나 자유롭게 삶을 추구하는 젊은 영혼들입니다. 그런 영혼들의 이야기가 이제 주된 내용이 되는 거죠. 베리즈모입니다. 자, 이 작곡가 역시 이제 자코모 푸치니도 이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이 베르디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제 깨끗한 삶을 살았죠. 특히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푸치니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여자 문제가 꽤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뭐 자기 부인이 그 친구의 부인이었으니까 친구의 부인을 자기를 도와준 친구의 부인을 뭐 뺏어서 이렇게 결혼을 한 거니까 뭐 그 시작부터가 이제 우선 첫 단추부터가 자유로운 영혼이었었죠. 자기 몸종 교통사고를 나서 이제 다쳤을 때 몸종으로 있던 여자하고 어린아이가 또 자기 부인이 이제 의심을 해가지고 뭐 자살까지 하는 뭐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여성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르디와 굉장히 대조가 됐죠. 이탈리아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더라고요. 푸치니 자체가 뭐 어릴 때부터 막 음악적인 재능을 보이고 한 그런 천재적인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밀라노 음악원에서 폰키엘리라고 그 라조콘다라는 오페라를 만든 그 유명한 이제 영화가죠. 폰키엘리 수하에서 이제 그 제자로 이렇게 하면서 이 레빌리라는 이제 그 오페라를 한번 만들죠. 이 베르디 아이다를 보고 나서 이제 나도 오페라를 작곡해야 되겠구나 뭐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 푸치니가 이제 베르디가 뭐 같은 이탈리아 사람이기도 하고 워낙 또 큰 별이었기 때문에 베르디의 영향을 많이 받긴 받았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이 푸치니가 활약하던 그 시절은 뭐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이런 때는 거의 낭만주의 말기거든요. 후기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오페라가 굉장히 인기 있는 장르로 유럽에서 면면을 내려오다가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오페라로서 걸출한 인기를 얻은 마지막 작곡가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로 사실 푸치니 이후에는 그 대중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오페라의 이제 전성 시대가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이 푸치니와 이제 리하트 슈트라우스가 이제 그 마지막 세대를 이끌던 작곡가였었고 실제 그 뒤로 나오는 뭐 그런 작품들은 뭐 실제 오페라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막 이렇게 깊이 있게 좋아하는 그런 작품들은 거의 없습니다. 20세기 특히 이후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푸치니가 이제 인기 작곡가, 인기 오페라 작곡가의 마지막 세대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 마농 레스코가 이제 첫 번째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고 나서 라보엠, 토스카, 나비 부인, 서부의 아가씨 뭐 이렇게 연이어서 히트를 치죠. 나비 부인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해외 시리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비 부인이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서부의 아가씨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토란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뭐 이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그 뒤에 작품은 뭐 그렇게 대중적으로 큰 성공작은 없습니다. 이 잔니 스키키 외투 수녀 안젤리카는 한 4, 50분 정도 되는 아주 짧은 오페라입니다. 항상 같이 세 작품은 같이 이렇게 오페라 공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말로 이제 일 트리티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편의 작품은 이제 하나의 작품인데 뭐 내용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세 개의 독립된 오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란도트는 이제 완성을 못하고 죽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후에 알파노가 이제 뒷부분을 이제 마무리 짓고 토스카니니가 이제 초연을 할 때 지휘를 맡았던 그런 작품이 이제 투란도트입니다. 푸치니는 베르디를 계승한 이탈리아 작곡가였었고 바그너를 계승한 이제 그 독일 작곡가가 이제 리하트 슈트라우스거든요. 그러니까 리하트 슈트라우스와 푸치니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탈리아 오페라와 독일 오페라의 어떤 상반된 장점들을 약간씩 추구하다가 어떻게 보면 오페라의 황금기를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두 작곡가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 생각으로. 뭐 그렇게 정의하신 전문가는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 푸치니는 베르디를 계승은 했지만 독일 바그너의 음악을 채용을 하죠. 그 독일 바그너 음악을 채용한 부분은 이제 이 푸치니가 이 오케스트라의 어떤 힘을 이제 느낀 거죠. 관연하게 웅장함을 이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고 또 그러고 이제 오늘 소개하는 이 라보엠도 이 아리아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비슷한 음률,
인물들이 굉장히 자주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유도 동기를 시도한 그런 것 같아요. 바그너가 이제 주로 썼던 그 라이트 모티브라는 그 라보엠에서도 미미의 뭐 유도 동기, 로돌프의 유도 동기 이런 식으로 어떤 보면 음악의 이제 흐름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각 그 주인공들의 그 아리아를 이렇게 자세히 듣다 보면요. 더군다나 이제 쇤베르크의 무조 음악도 이제 추구를 같이 했습니다. 저번에 이제 그 보체크, 알람베르크의 우리가 보체크 할 때 쇤베르크, 알람베르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조 음악을 추구했던 거의 이거는 이제 무조 음악 같으면 이게 현대 음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낭만주의, 후기 낭만주의에서 이제 그 현대 음악으로 가는 어떤 다리 역할도 푸치니가 한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베르디와는 달리 굉장히 자유분방한 연애관을 가지고 여자 관계가 뭐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도덕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이 오페라 라보엠은 4막으로 구성된 베리즈모 오페라입니다. 베리즈모 오페라라는 게 이제 우리 주변의 얘기들이죠. 뭐 왕실의 얘기도 아니고 신화의 얘기도 아니고 역사 얘기도 아니고 이제 사실주의적인 오페라다. 이게 1930년경이면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제 뭐 이렇게 한창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참고로 이제 파리 라텐가라는 지역이 이게 이제 파리 이제 센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5번가입니다. 파리의 이제 5번가에 여기가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대학로 비슷한 대학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소르본 대학도 있고 파리 대학도 여기 다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젊은 영혼들이 이제 우리 뭐 대학가에 막 젊은이들이 막 모여서 뭐 연극도 하고 뭐 예술도 하고 뭐 시도 읽고 하여튼 자유분방하고 뭐 술도 마시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젊은이들이 이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 5번가를 중심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파리 라텐가였었고요. 대충 위치가 이렇습니다. 이 바스티유 극장이 있는 바스티유 광장이 이제 강 넘어 있고 프랑스 가르니에 극장이 있고 에펠탑은 이제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대충 요 파리의 이런 부분이 라텐가였었다. 여기에 이제 빈민가에 이제 이 보헤미안들이 살고 있죠. 오페라에 등장하는 이제 주요 아리아는 뭐 너무도 유명한 이제 내 이름은 미미, 뭐 이별의 노래, 최후의 아리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로돌포의 이제 최고의 테너 아리아라고 보죠. 이 테너 하는 사람치고 이 노래를 안 불러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또 우리한테 너무너무 잔잔하게 그 다가오는 그런 아리아죠. 그대의 찬손. 또 무자타의 아리아, 이제 굉장히 자유분방한 여성의 이제 자기의 미모를 과시하는 그런 아리아. 이 무제타의 아리아가 내가 길가를 걸으면은 사실 이게 이제 그 아리아 자체도 유명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그 광고에서 엄청나게 쓴 이 아리아입니다. 이 광고 음악으로 엄청나게 많이 쓴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그 광고 음악의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이게 이제 오페라 아리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이제 광고에 적용된 그 오페라 아리아들을 한번 제가 시리즈로 한번 이렇게 묶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창 부분은 이제 그 미미 로돌포의 엄청나게 유명한 사랑스러운 아가씨. 사실 이 사랑스러운 아가씨라는 이 아리아는 그 처음에 이제 그 로돌포가 미미를 만나서 이제 어둠 속에서 손을 잡으면서 부르는 그 테너의 아리아가 그대 찬손이고요. 이 그대 찬손이 끝나자마자 이제 미미가 답가 형태로 부르는 게 내 이름은 미미거든요. 근데 이 두 노래를 섞어 놓은 듯한, 그러니까 로돌포의 테마와 미미의 테마가 이렇게 섞인 이중창이 사랑스러운 아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막 초반에 최고로 유명한 세 곡의 아리아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니까 1막 끝나고 이제 2막 되면 그냥 집으로 가셔도 된다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는 뭐 별로 재밌는 아리아가 안 나온다고 뭐 그렇게 한 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뒤에도 이제 많은 아름다운 아리아들이 있으니까 1막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뭐 탑 4개를 고른다면은 미미의 2곡 아리아, 로돌포의 한 곡 아리아, 무제타의 한 곡, 그 다음에 이중창 한 곡, 뭐 이렇게 반드시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그런 아리아라고 생각됩니다. 자, 캐스팅을 보면 이제 그 소냐 연체바하고 마이클 파비아노는 저번에 이제 그 라트라비아타 빨간 원피스를 입고 했던 그 라트라비아타 두 사람이 커플을 했었죠. 똑같은 프로덕션으로 2005년에 이제 그 안나 네트레코하고 그 롤란도 비아손이
똑같은 라트라비아타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2017년인가 2018년에 이 두 사람이 같은 프로덕션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하얀 무대에서 두 사람이 공연을 라트라비아타를 같이 했었고 이제 이 작품에서 다시 이제 커플로 나온 겁니다. 마이클 파비앙은 미국 사람이고 이제 불가리아 사람인데 그리고 또 다른 두 명의 이제 주인공 루카스 미챔과 이 수잔나 필립스는 저번에 이제 그 현대 오페라 이룰 수 없는 사랑에서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었죠. 줄리어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특히 메트로폴리탄에서 활약이 대단한 분이죠. 자, 등장인물은 이렇습니다. 지금 네 명의 이제 자유로운 영혼들, 소위 말하는 이제 보헤미안들, 이 라보헤임들입니다. 이 보헤미안들이 이제 로돌포는 시인이고 주인공 로돌포는 시인이고 이제 콜리네는 철학자, 마르첼로 무제타의 이제 커플인 마르첼로는 화가, 쇼날은 음악가입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들 네 사람이 뭐 가진 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뭐 근근히 먹고 살지만 그래도 이제 예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만은 자유롭기 때문에 그 라텐가의 한 허름한 건물에 이제 옥탑방에서 이렇게 네 명이 한꺼번에 이제 집세도 제대로 안 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이제 그 시기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을 하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그 로돌포와 미미가 이제 극적인 만남을 하는데 굉장히 추운 상태에서 뭐 이 땔감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거니까 가난한 거죠. 근데 이 네 명의 이제 보헤미안에 이제 두 사람의 여성이 이렇게 끼어듭니다. 이제 손수건에 술을 놓는 미미라는 아가씨, 그 다음에 마르첼로의 헤어진 연인 무제타, 너무 자유분방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헤어졌는데 사실 이제 미미를 만나고 나서 이제 다시 곧바로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두 쌍의 이제 그 연인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다시 만났다고 또 다시 헤어지고 결국 이제 그 죽음으로 끝나는 미미의 죽음으로 이제 이 오페라가 끝나는 거죠. 뭐 잔잔하게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억누를 수 없는 슬픔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여기 이제 그 프로덕션이 프랑코 제피렐리입니다. 이게 제피렐리가 이제 G인데 영어에서는 그 J가 맞죠. 근데 사실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체피렐리가 맞거든요. 도니제티도 그 G가 있는데 그게 도니체티거든요. 그러니까 치읍 발음이 나니까 프랑코 체피렐리가 맞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이름이니까. 근데 뭐 이제 그동안 프랑코 제피렐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프랑코 제피렐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프랑코 제피렐리 프로덕션인데 이 사람은 사실 그 뭐 영화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탈리아 분이고 실제 영화도 많이 대작도 많이 만들었고 오페라도 뭐 엄청나게 연출을 했고 심지어는 그 1980년대에 굉장히 유행한 장르가 이제 오페라 무비라는 오페라 영화가 있었는데 이런 작품에도 상당히 손을 댔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영화에서는 또 신인을 발굴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죠. 자, 이 영화에 보면은 이제 말괄량의 길들이라고 엘자베스 테일러가 이제 그 리차드 버튼하고 같이 했던 엄청난 영화였습니다. 이때도 이제 그 처음에 그 캐스팅은 소피아 로렌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엘자베스 테일러를 했고 또 영화도 굉장히 성공하고 엘자베스 테일러도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작품이고 두 번째 작품이 1968년에 했던 이제 그 유명한 올리비아 하세의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이 청순하기 짝이 없고 청순 가령형인데 굉장히 글래머한 그런 이제 올리비아 하세라는 여성을 보고 우리 이제 선배들이죠. 우리 선배들이 그 당시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 올리비아 하세 신드롬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던 그런 여성 배우죠. 이때도 이제 무명인데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락 스타덤에 발돋움한 그런 배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룩실즈를 낳은 이제 앤드레스 로브 1981년에 뭐 이 사실 이 작품은 대중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지만 제피렐리 본인한테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안 나왔었죠. 너무 상업적인 영화다고 그렇게 혹평이 좀 많았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96년 이제 그 명작을 영화한 제인 에어도 이제 굉장히 문제작으로 뭐 이 작품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감독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또 오페라를 또 만드는데 이분의 오페라의 특징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무대가. 그리고 뭐 등장인물도 뭐 일반 프로덕션에 비하면 비교할 정도도 아니고 의상도 굉장히 그 시대를 고증을 해갖고 의상도 굉장히 재현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을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고 또 그러니까 이 프랑코 제피렐리가 프로덕션한 그런 오페라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란도트 같은 경우는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매년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죠. 트란도트의 화려한 그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상 볼 수 있습니다. 배우는 바뀌어도 프로덕션은 바뀌지 않죠. 작품을 보면 아이다는 이제 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무대에 재현하는 뭐 엄청난 작품이죠. 1963년도 프로덕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제 이게 1965년도 프로덕션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965년 만든 프랑코 제피렐리의 프로덕션을 2018년에 이제 뉴욕 메트 무대에서 보는 겁니다. 라트라비아타는 이 1982년 프로덕션인데 이 작품은 작년에 이제 그 프랑코 제피렐리가 죽었거든요. 2019년에. 그러니까 그 베로나에 있는 아레나 원형극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유작으로 그 추모작으로 이렇게 공연했던 게 이 라트라비아타입니다. 그때 제가 잠깐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렸었죠. 그 다음에 지금 여전히 지금도 끊임없이 공연되고 있는 트란도트는 1983년 프로덕션입니다. 이건 이제 자금성을 재현했고 뭐 엄청나게 화려한 의상들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토스카는 1985년 프로덕션인데 이게 이제 산탄젤로 이 무대가 또 아주 인상 깊죠. 여기서 이제 지금 남자 배우가 이제 별은 빛 나건만을 지금 부르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삶을 회상하는 뭐 이런 이게 전부 이제 프랑코 제피렐리의 오페라인데 이번에 프로덕션의 특징은 철저한 이제 원작을 위주 고증과 디테일한 의상, 화려한 무대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죠. 사람은 같지만. 그런데다가 이제 프랑코 제피렐리가 하나 이제 추가로 했던 그 장르가 이 오페라 무비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페라 HD는 오페라 실제로 공연하는 거를 이제 그 카메라로 이제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편집해서 오페라를 만든 건데 이 오페라 무비는 똑같이 영화처럼 세트장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페라 무비에서는 등장하는 그 주인공들이 성악가입니다. 직접 노래를 하고 뭐 비록 동시 녹음을 안 하더라도 직접 녹음을 하고 오페라처럼 세트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의 안 하는데 1980년대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꽤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프랑코 제피렐리도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 게 이제 한 두 작품 정도 있더라고요. 라트라비아타가 1982년도 만들어진 거고 오텔로가 1986년도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둘 다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제 이 플라시도 도밍고입니다. 도밍고가 사실 연기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성악도 잘하지만. 그러니까 실제 성악가들이 나와서 이제 그 아리아를 부르고 하는 거지만 이제 약간 어색하긴 해도 뭐 나름 이제 또 한 번쯤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죠. 이게 이제 프랑코 제피렐리가 오페라 무비라는 장르를 만들었고 그때 이제 유럽의 뭐 베이글이라든가 이런 많은 또 오페라 연출가들이 이 장르에 이제 도전을 해가지고 제가 무첸스키의 뭐 맥베스 부인도 본 적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바로티가 이제 주연을 맡은 오늘 제가 소개드린 라보엠뿐만 아니고 뭐 리골레토 이런 이제 오페라 무비도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금 오페라 무비에 대해서 이 라트라비아타 그 트레일러 영상이 있는데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오페라 영화 오텔로의 이게 이제 장면이 처음 그 오텔로가 원정을 갔다가 이제 그 풍랑을 만나죠. 아마 지중해 쪽인 것 같은데 지중해 풍랑을 만나면서 이제 실제 오페라 무대에서는 뭐 그냥 음향 효과만 있고 뭐 바람 소리만 들리죠. 근데 이제 오페라 영화에서 그 첫 장면 그 풍랑을 이렇게 이기고
무사히 도착하는 그 장면에 아주 짧게 한번 보세요. 자, 이 지휘는 이제 마르코 아밀리아토라고 이제 우리가 자주 매트에서 보죠. 이 이탈리아 분인데 제가 이분을 볼 때마다 나는 이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베르토 베니니라고 이탈리아의 이 감독 겸 배우죠. 제가 이제 그 인상 깊게 봤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호프만 이야기의 뱃노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나오죠. 한번 시간 있으면 보십시오. 이분이 이제 그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 인생은 아름다워에. 자, 이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이제 1幕부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